제 나이 환갑, 그리고 남편의 정년퇴임이 겹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후배들까지 불러 동네에서 가장 큰 한정식 집에 상을 차렸지요. 30년 지기 친구 미숙이도 물론 함께였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야말로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후배가 말했습니다. 아유, 박 부장님, 이제 사모님 연금으로 보강시켜드릴 일만 남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 박정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험, 김 대리,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퇴직금은 내가 알아서 굴릴 거야. 요즘 세상에 은행에 묻어두는 건 바보짓이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는데 알아서 굴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 입을 떼는 순간 옆에 앉은 미숙이가 제 팔을 툭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당연하지. 정수 씨 말이 맞아.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돈을 놀려? 내가 아는 아주 용한 투자 전문가가 있거든, 정수 씨. 내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 줄게. 저는 미숙이에게 그래도 나와 상의는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미숙이는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아이고, 순영이 너는 또 무슨 걱정이야. 내가 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으면서. 안 그래? 이런 큰 돈은 정수 씨처럼 꼼꼼한 남자가 만져야 하는 거야. 남편은 그런 미숙이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네. 큰 돈은 남자가 만지는 게 맞아. 당신은 그냥 내가 주는 돈이나 쓰라고. 그 순간 미숙이가 우리 정수 씨 이거 좋아하지? 라며 자신의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어 남편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30년 산 남편. 두 사람의 그 스스럼 없는 행동에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후배가 어색한 표정으로 헛기침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제게 지갑을 던지듯 맡겼습니다. 여기 계산하고 나는 미숙이랑 투자 상담 좀 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순영아, 미안 정수 씨랑 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 먼저 가. 우린 2차 가야겠다. 저는 텅 빈 식당에 남아 계산을 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제 질문에 여자는 알 필요 없다며 화를 내고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새벽녘이었을까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미숙이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거기서 보자. 응,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투자 전문가 미팅이라며 평생 입지 않던 비싼 새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서류를 넣어두었던 금고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다 말고 남편의 차를 청소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제 조수석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졌던데. 사모님 거 맞으시죠? 경비 아저씨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제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화려한 명품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건넨 화려한 귀걸이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귀가한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차에서 나왔대요. 남편은 귀걸이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거 동창회에서 경품으로 탔는데 깜빡했네. 주려고 했는데 별걸 다 가지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샤워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설픈 거짓말.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붙잡고 애써 남편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음 날 단골 카페에서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그 귀걸이 사진을 찍어 미숙이에게 보여주며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아, 나 어떡하면 좋니? 남편 차에서 이런 게 나왔어. 미숙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저를 위로하는 척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순영아. 이게 뭐야? 혹시 정수 씨 갱년기 아냐? 내가 요즘 시장 일 때문에 너무 무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미숙이는 오히려 내가 남편을 너무 의심해서 정수 씨가 밖으로 도는 것이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30년 지기 친구의 말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숙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순영아, 큰일 났어. 내가 너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거든. 근데 소문이 안 좋더라. 정수 씨가 웬 젊은 여자랑 호텔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해.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애써 알려준 미숙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숙이는 제 시선을 가상의 젊은 여자에게 완벽하게 돌려놓고 그 뒤로는 남편과 더욱 대담하게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무심코 미숙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숙이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는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했던 그 귀걸이와 똑같은 귀걸이가 버젓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두 개의 귀걸이 사진을 나란히 두고 몇 번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벗어둔 양복 주머니를 미친 사람처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 오피스텔이라고 적힌 낯선 지하 주차장 주차권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메모리 카드는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걸이 사진, 미숙이의 SNS 캡처 화면, 그리고 오피스텔 주차권 사진까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찍어 변호사인 아들 지훈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아들, 엄마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울음 섞인 목소리와 달리 변호사인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 어머니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아버지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 챙겨오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시장에도 나가지 않고 황급히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저는 그간의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말을 듣는 대신 자신의 로펌 사무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바로 박정수 씨 신용카드 내역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해 주시고 5 오피스텔 주소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전부 발급해 주세요. 즉시 저는 아들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카드로 등록된 덕분에 남편의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결제액이 상당하시네요라며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내역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역서에는 5 오피스텔 관리비 및 월세 자동이체 항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제 내역의 대부분은 제 친구 미숙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가구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투자 공부를 한다며 가져간 돈은 고스란히 미숙이의 생활비와 사치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장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확인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임차인 오미숙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계약 날짜가 박정수 씨 퇴직금 수령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지훈이는 저를 데리고 즉시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으로 사실 확인차 방문하는 중입니다. 해당 호실. 네, 오미숙 씨 명의요. 주차 등록 현황 좀 확인해 주시죠. 오피스텔에 도착한 저희는 관리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저희를 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오미숙 씨 명의로 계약됐는데 박정수 씨라는 분 차량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 밤낮 없이 같이 다니시길래 당연히 부부인 줄 알았죠. 아들은 관리소장의 협조를 얻어 1층 로비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 정수와 제 친구 미숙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남편의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녹음될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붙잡고 아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침 집에서 나오던 남편 정수와 남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제 친구 미숙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박정수와 내 친구 오미숙. 두 사람은 막 집에서 나오려던 참인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손에는 외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차키를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남편의 팔에서 황급히 팔을 뺐습니다. 어머, 순영아, 지훈 변호사까지.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정수 씨랑 나랑 투자 상담 중이었는데, 그때 아들 지훈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미숙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투자 상담을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에서 하십니까? 아들은 두 사람을 밀치고 성큼성큼 걸어가 익숙하다는 듯이 현관문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삑삑삑삑 마이너스 그리고 띠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들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제 평생이 담긴 퇴직금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소파와 대형 TV, 열어보지도 않은 명품 가방 상자들이 거실 한편에 쌓여 있었고, 안방 옷장에는 남편의 양복과 미숙이의 화려한 원피스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발견하고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오미숙, 그리고 그 옆에는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의 빚을 남편 정수가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금 지불인과 채무 변제인 란에는 박정수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퇴직금으로 내 30년 지기 친구 빚 갚아주고 이 집에서 둘이 살림을 차린 거였어? 제가 절규하듯 소리치자 그제야 남편이 제게 달려들듯이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순영아, 오해야. 저 여자가 날 꼬신 거야.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내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 남편은 모든 책임을 미숙이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미숙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오해. 웃기지 마, 박정수. 미숙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질구질하게 돈 버는 너, 그리고 내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는 내가. 난 평생 역겨웠어. 정수 씨는 나처럼 세련되고 말 통하는 여자랑 어울리는 사람이야. 너 같은 무식한 장사치가 아니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숙이의 폭로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 내가 순영이가 날 무시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랬지. 넌 내 아내가 지겹다고 했고, 우린 그냥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준 거야. 안 그래? 남편과 친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추악한 광경을 저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제 팔을 붙들고 있던 아들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명함 2장을 꺼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박정수 씨, 오미숙 씨. 아들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10배는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의뢰인 김순영님의 공동 피고입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러 껐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소송, 그리고 두 분이 공모하여 제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이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주문하신 와인이랑 치즈 세트요. 아들은 저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오피스텔을 나오며 어머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오피스텔에서 나온 다음 날 아들 지훈이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법원의 이혼 소장과 함께 오미숙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지훈이는 남편의 남은 퇴직금 통장과 미숙이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남편이 미숙이에게 사준 외제차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그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임대차 계약서, 남편의 카드 내역서,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찍힌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보고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법원 집행관들이 미숙이의 오피스텔을 닥쳤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가압류를 알리는 붉은색 빨간 딱지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자신의 통장과 차까지 모두 동결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박정수, 당신이 다 해결한다며. 미숙이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남편 역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직장 후배를 통해 변호사를 부랴부랴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남편에게 불리한 소식만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인 아드님이라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박정수 씨, 일단 오피스텔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금 대여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다고요. 두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맞추는 동안 저는 아들의 로펌 사무실에서 제 인생을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낸 세금 내역,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릴 때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던 낡은 이체 내역서들. 시장의 상인회장님은 김순영 씨는 30년간 우리 시장의 터줏대감이었소. 내가 보증하리다. 라며 사실 확인서까지 흔쾌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돈줄이 막힌 미숙이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 내놔. 당신이 다 해결한다며. 이 꼴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지만 남편 역시 자신의 비상금 통장마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남편은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애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소송 취하 안 해? 회유와 협박이 섞인 남편의 목소리에 지훈이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변호사 대 변호사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통화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미숙이는 남편 몰래 숨겨둔 명품 가방 몇 개라도 현금화하기 위해 중고 명품숍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 동태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 은닉 시도를 가장 나쁘게 봅니다. 아들은 미숙이가 중고 명품숍에 드나드는 CCTV까지 확보하여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재판을 준비하며 평생 남편의 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재산 내역을 처음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과 맞바꾼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저는 아들 지훈이의 손을 잡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남편 정수와 오미숙이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저를 응원하러 온 시장 친구 몇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사람은 그저 친구로서 위로를 나눈 사이일 뿐입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은 투자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두 피고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문자에는 사랑해, 순영이 몰래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자, 퇴직금 나오면 당신 빚부터 갚아줄게 등. 과연 친구 사이나 투자 파트너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아들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는 두 피고가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모텔을 드나든 사진입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숙이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미숙이의 변호사는 남편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 의뢰인 오미숙 씨는 피고 박정수의 적극적인 구애와 퇴직금이라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의한 그루밍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박정수 씨가 주도한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내 돈 다 빼돌렸다고요. 재판장님, 미숙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거짓말을. 내가 나한테 빚 갚아준다고 했잖아. 내 아내 지겹다고.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들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의 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제 시장 친구가 저런 파렴치한 것들 이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법원 경위가 다가가 제지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되자 아들 지훈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원고 김순영 씨의 30년간 시장 소득 내역과 피고 박정수의 사업 자금으로 이체된 회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아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원고 김순영의 30년간의 헌신과 기여가 없었다면 피고 박정수의 퇴직금은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마땅히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입니다. 재판장은 지훈이가 제출한 논리적인 증거와 회계 자료를 유심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남편 측 변호사의 억지 주장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재판장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처벌과 함께 30년간의 제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편은 피고석에서 몰래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훈이만 아니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을. 내가 다 망쳤어.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들은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증거라며 그것을 즉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숙이는 심지어 박정수가 나를 폭행하려 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미숙이의 과거 전과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오미숙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상습적인 거짓말로 타인을 기망해온 이력입니다. 재판장님, 참고인으로 당시 사건 담당 형사를 신청합니다. 남편과 미숙이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다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된 증거가 명백하다며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드디어 속 시원한 결말을 향해 갑니다. 바로 이어서 작성합니다. 신칠 완벽한 승소와 배신자들의 몰락. 판결 선고일.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며 아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 박정수와 오미숙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박정수는 이혼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가장 기다렸던 말이 이어졌습니다. 원고 김순영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70%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박정수의 퇴직금을 포함한 재산 대부분은 원고 김순영에게 귀속되며
피고 박정수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재산만을 남긴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박정수가 피고 오미숙에게 증여한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명품 구매액 등 모든 금전적 행위는 원고의 재산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사회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 행위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오미숙은 해당 금원 전액을 원고 김순영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저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피고 박정수와 오미숙은 공동으로 원고 김순영에게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하지만 아들 지훈이가 저를 감싸고 막아섰습니다. 박정수 씨,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사라지시죠. 남편은 그 말에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오미숙의 몰락은 더 비참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빚까지 모두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미숙이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려다 남편이 사준 그 외제차를 몰래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처분이 걸린 차를 팔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어 결국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다가 기초생활수급이라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변호사 아드님이 부양 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수급이 불가능하십니다. 남편은 지훈이의 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애비한테 부양 의무를 다해야지 라며 행패를 부렸지만 지훈이는 불법 행위 및 협박이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결국 사기죄와 위자료 미지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을 나오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후련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통장에는 제가 평생 일한 노동의 대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쥐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저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시장 근처 골목에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영의 부엌. 개업식 날 제 옛 시장 친구들과 아들 지훈이의 로펌 직원들이 보낸 화환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대표 김순영이라고 멋지게 새겨진 명패를 제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입었던 시장의 낡은 앞치마 대신 정갈하게 다려진 하얀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의 노하우로 직접 개발한 건강한 반찬들을 손님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식당은 제 정성스러운 손맛과 푸짐한 인심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고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지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밖에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비를 맞은 채 서서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박정수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비참한 몰골로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순영아, 나야. 나 너무 배고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국밥 한 그릇을 넉넉하게 포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분께
이거 드리고 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드려. 아르바이트생이 건네는 국밥을 받아든 남자는 그 차가운 길거리에서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으며 후회인지 비참함인지 모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각 오미숙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가 제 가게 근처를 배회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 표정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욕설이나 복수보다도 저의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버림을 깨달았는지 미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듯 했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 아들 지훈이가 어머니 저녁 드시죠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마주 앉아 그날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순영의 부엌은 단순한 동네 맛집을 넘어섰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음식은 손님들의 입을 타고 급기야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 작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장님 음식보다 사장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설득한 것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그렇게 제 사연은 배신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의 이야기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은 전국에서 저를 응원하러 온 손님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 얻고 갑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희망 한 그릇이네요. 수많은 여성 손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저를 인생의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한 사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당당한 대표 김순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친구에게 빼앗겼던 30년의 세월이 비로소 값진 훈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고 제 이름 석자가 알려질 무렵 아들 지훈이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식당 마감하고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참하고 반듯하게 생긴 아가씨의 손을 잡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아들과 같은 길을 걷는 지혜로운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가씨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방송에 나온 제 강한 모습을 보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까봐 지레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30년 지기 친구라며 다가와 뒤통수를 쳤던 오미숙의 얼굴과 지금 제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이 예쁜 며느리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 덕분에 남편과 친구는 잃었지만 오늘 너 때문에 평생 함께할 딸을 얻는구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낡은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가야, 앞으로는 이 엄마가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마.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밤 제 식당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친구와 남편의 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딸과 가족으로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방송 출연과 아들의 결혼 준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순영의 부엌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분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청과 상담하여 저처럼 남편의 배신이나 가정,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2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법률 자문은 제 아내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2호점의 첫 직원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자립을 준비하는 50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레시피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고 재산을 되찾았던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 부엌이 여러분의 새 출발을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2호점 개업식 날, 저는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과 함께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비참한 배신을 당했던 60세 아줌마가 아닌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당당한 외식 사업가,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을 요리하는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던 그들의 배신이 오히려 저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은 그들에게 도둑맞았던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잠시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한 아들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병원에서 처음으로 제 손주를 품에 안던 날, 저는 그 작은 생명의 온기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식당을 지키던 그 모진 세월이 이 작은 아이의 숨결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가게 순영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제 모든 정성을 담아 꼬박 하룻밤을 꼬박 세워가며 뽀얀 사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온병을 들고 병실에 들어서자 아들 내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가게도 바쁘신데 언제 이걸 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아니, 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이건 시어미가 주는 밥이 아니라 엄마가 내 딸 고생했다고 끓여주는 척국이다. 며느리는 제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이내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 아니, 음식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날 우리는 병실에 마주 앉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진 미역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순영의 부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 식당에는 유난히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은퇴한 대학 교수라는 은발이 멋들어진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히 식사를 하시고는 제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의 음식에는 철학이 담겨 있네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신사의 교수는 제게 책 한 묶음을 선물했습니다. 대표님, 2호점 직원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책 중 몇 권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그 선한 뜻에 저도 작게나마 동참하고 싶어서요. 그는 저를 장사하는 여자가 아닌 철학을 가진 사업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 평생 저를 무시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2호점의 도서관을 함께 꾸미며
자연스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식과 나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얼마 뒤 이 교수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희 대학 여성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주방에 숨어 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저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희망을 당당하게 강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 교수는 제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 아닌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값진 인연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첫돌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를 위해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시장 친구들, 2호점에서 새 삶을 찾은 직원들과 그녀들의 아이들, 그리고 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이 교수님까지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빛내주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직마이너스하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순영아, 나야 정수야. 병원인데 돈이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50만 원이라도. 제 전남편의 구차한 구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이렇게 완벽한 행복의 조각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특히 내 아들 지훈이,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된 우리 며느리, 내 보물인 손주까지 정말 사랑한다. 연회장에는 박수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던 그 끔찍한 배신은 오히려 저에게 이 모든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애군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그 어떤 그늘도 없이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리네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